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천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 급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단숨에 4,05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AI 관련주의 주가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크게 요동은 쳤지만 결국 4천선을 회복을 했죠. 네, 한때 4,060선까지 반등했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1.43% 오른 4,056.41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3,33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장 초반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은 오후 들어 팔자로 전환해 3,37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틀간 2조 원 가깝게 순매도한 외국인은 오늘은 246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55% 내린 911.07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오늘 이런 반등 배경은 뭐였습니까? 네, 삼성전자 4.96%, SK하이닉스 3.96%로 동반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장 기여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AI 거품 논란이 다시 일며 투자 우려가 확산됐지만 주가 급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AI 기업 실적 발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9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난 3.96달러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경우 AI 관련주의 추가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예상에 못 미칠 경우 AI주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장중에 1,48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이 고착화되면서 환율이 우리 경제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큰 부분은 환율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며 1,480원 턱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부터 외환 스와프 연장까지 당국의 개입 소식이 이번 주 연이어 전해졌지만 환율의 상승세는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환율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한동안 절하 국면으로 간 데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여러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급 요인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환율이 2%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지가 된다면 0.2%포인트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2.1% 아닙니까? 그러면 딱 찍어서 얘기하면 2.3%인데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며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큰 손이 됐습니다. 갈수록 이제 개인들이 더 해외로 나간다고 만일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국민연금까지도 다 해외로 가지고 나면 거시적인 영향을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창용 총재는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에 위협을 줄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올해 가팔랐던 집값 상승 여파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릅니다. 이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 지역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 등도 더 내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영성 한강벨트는 보유세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출한 샘플 25만 호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4년 이후 횟수로 3년째 오르고 있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수도권 주택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4.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 상승률이 많아야 1%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용산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00만 원가량 올라 919만 원에 달할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수준 정도로 공시가격은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맞고 보유세도 완만하지만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표된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회가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의 의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범석 의장 불출석에 대한 책임 성토와 비핵심 증인들의 한국어 소통 장애, 또 내용 없는 답변이 이어지면서 결국 또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오늘 청문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군요. 네, 이례적으로 핵심 증인이 모두 외국인인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구사할 수 있는지 확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기본 소통도 안 되는 외국인 대표를 내보낸 김 의장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세워서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결국 통역사가 의원들 질문과 외국인 임원들의 답변을 교차 통역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크게 지체됐고 그나마도 의례적인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 검증과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쿠팡에 영업 정지를 해야 한다. 더 격앙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쿠팡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배경훈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출입국 금지 입법 카드까지 빼드는 등 김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주도하던 유통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이커머스 시장이 또 한 번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메프 등 1세대 이커머스들은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독주하던 쿠팡도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채나리 기자입니다. 2000년을 전후로 등장한 1세대 이커머스인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 이들의 20여 년 천하는 파산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팀원 역시 정상화가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무슨 파격적인 세일 같은 걸 할 텐데 티모는 그런 자본력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매출 41조 원이라는 신기록으로 독주 체제를 이어온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대 암초를 만난 상황입니다. 네이버 쇼핑으로의 구매가 늘어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송이랑 멤버십 같은 혜택들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쿠팡이 주춤한 사이 전통 유통 강자지만 이커머스로는 고전해온 신세계는 중국 알리와 손을 잡았고 오프라인 복합몰에 집중해온 현대백화점은 패션과 식품 등을 아우르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쿠팡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서는 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일단 락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쿠팡의 지배적인 위치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더 빠르고 더 편해야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업체들의 치열한 각계 전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회비를 모임 통장에 모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혜택은 물론이고 회비 관리를 대신해주는 AI 서비스까지 내놓으면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유지원 씨는 데이트 비용을 모임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커플 통장, 모임 통장으로 쓴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생활비나 월세 용도로 월마다 회비 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김신영 씨는 벌금을 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입출금 내역을 각각 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모임 통장은 거래 내역을 공유할 수 있고 이자도 붙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한 인터넷은행의 모임 통장은 지난 3분기 기준 가입자 수가 1,220만 명, 잔액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임 통장은 인터넷 은행을 넘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임 통장과 연동된 적금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한도로 최대 연 4.1%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왔고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대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도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AI가 총무 역할을 맡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회비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정리까지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창 모임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큰 행사를 앞두고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이 가입자가 점점 증가하고 또 액수도 늘어나는 걸 보입니다. 일상 속 공동지출 관리에 모임 통장을 쓰는 경우가 늘면서 은행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또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과 중산층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또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비해둬야 할 절세 전략도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15에서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지출한 월세액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이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 요건을 미충족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비율의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 달 뒤인 내년 4월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자산 290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를 이끌 새 수장 선거에서 김인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전 나온 투표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먼저 투표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20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총 1,167표 중 921표를 얻어 78.9%의 득표율로 오늘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김 회장의 새 임기는 내년 3월 15일부터 4년간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정식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택하다가 지난 2023년 12월 보궐선거부터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은 어깨가 무겁지만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 소감대로 이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새마을금고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물러난 박차훈 전 회장의 직무 대행을 맡았고 이후 2023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 문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과 금융사고 등 누적된 과제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 손실은 1조 3,2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늘었고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금고도 반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실 정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 회복이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이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비만약을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잇따라 나오면서 이 환자들이 약값 부담을 얼마나 덜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2천억 원 수준인 국내 비만약 시장은 지난해 말 위고비 등장 이후 급성장하며 5년 뒤면 3배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비만약은 미용 용도란 인식에 머물러 있지만 치료해야 할 질병이란 인식이 갈수록 커진 영향입니다. 20대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20대, 30대 당뇨 유병률이 엄청 높단 말이야.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비만도의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남녀, 노소 상관없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뇨 환자로 좁혀보면 87%가 비만입니다. 이에 대통령도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현재 위절제술에만 적용되는 보험 혜택이 위고비 등의 약물 치료에도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금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만 원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제약사들도 먹고 붙이는 등의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비만 환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백화점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갑을 활짝 열 수 있는 VIP 고객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VIP 문턱을 높이고 새로운 등급을 만드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VIP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신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들이 VIP 고객들을 선정하는 연초를 앞두고 구매 영수증을 사고 판다는 글이 온라인 쇼핑 커뮤니티상에 즐비합니다. 백화점 라운지와 발레 파킹뿐 아니라 문화행사 초청과 명절 선물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 VIP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인 자스민 블랙 위에 새로운 최상위 등급을 내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스민 블랙의 연간 구매 금액 기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만큼 새 등급은 2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신세계는 최상위 등급 인원을 999명으로 제한한 데 이어 롯데도 내년부터 777명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 자체를 높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 가지고 있는 과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열망 수준이 커져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도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른바 큰손 고객을 잡기 위한 VIP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이 내일 열립니다. MBK는 이 홈플러스가 어려워지자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MBK가 두 기업 모두 대주주로 있는 만큼 이 사모펀드 운영사로서 이해상충의 여지가는 없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무렵 구매 전용카드 결제처를 기존 현대신한카드에서 롯데카드로 변경했습니다. 구매 전용카드는 카드사가 사실상 기업에 단기로 외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롯데카드의 구매 전용카드 매출은 2년 만에 10배 넘게 폭증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홈플러스에 넘기지 못하고 롯데카드의 미회수 채권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일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ABS로 유동화되는 거하고 다르게 유동화가 안 된 측면에서 롯데카드를 계열사 자금줄로 활용한 거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MBK가 자금이 어려웠을 때 구매 전용 카드를 활용해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한 게 아닌가.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은 600억 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이 불발될 경우 고스란히 비용으로 처리돼 롯데카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선관의 의무를 못한 거고요. 그것을 이해충돌로 보는 겁니다. GP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투자 목적이 있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A라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B라는 펀드를 동원을 해서 손실을 막아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펀드 간의 순환 매매라든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신용 공여액은 2020년 590억 원에서 올해 1,42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홈플러스 부채가 줄어든 대신 롯데카드 입장에선 채권 상환 위험과 재무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J 윤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물량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난 1차 판매에 이어서 이번에도 채 5분도 안 돼서 매진되면서 벌써부터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백만 원대 웃돈까지 붙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번 2차 판매도 이미 매진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트라이폴드 온라인 2차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5분도 채 안 돼 매진됐습니다. 지난 12일 1차 판매 때도 5분 만에 매진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량 자체도 적었을 뿐더러 해외 구매자들까지 공대로 몰리면서 빨리 매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고시장 가격도 400만 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60만 원이라는 단말기 가격이 상당한데도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요? 네, 최신 기술을 접목하면서 마진이 많이 남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AI 열풍의 메모리 가격도 치솟으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출시가인 359만 400원도 부가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액정 수리비가 169만 원으로 알려졌는데도 삼성 케어 플러스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비용 줄이기의 일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국적인 결단으로 정말 줄이고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 흥행에도 추가 물량 확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선 현 시점에서 글로벌 물량은 2만 대, 국내는 수천 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보다 육아휴직 사용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처럼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부모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처음 3개월만 전액 지급됐는데 지원 기간이 2배로 확대된 겁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혜택을 넓히자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20만 6,200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는데 남성의 경우 18%나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9년 전 10%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67.9%, 여성의 57.7%가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아빠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실태에 주목할 필요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출산율 반등의 열쇠로 꼽히는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을 인수합니다. SK는 두산을 SK 실트론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SK 실트론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로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SK가 보유한 70.6%로 알려졌습니다.